이 그림은 명태조, 명나라 주원장, 홍무제를 그리는 그림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 그림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명태조 홍무제 사파를 찾아보니까 다 이런 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제의 복장을 입고 있으며, 전체의 복장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홍무제 얼굴은 검은색의 곰보를 볼 수 있으며, 이 곰보가 72개라고 합니다. 중공의 학자들은 곰보 72개가 황제의 제상의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곰보를 가진 게 무슨 황제의 제상의 얼굴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고령포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용의 발가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발가락 숫자가 1개, 2개, 3개, 자, 4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용의 발가락이 5개가 그려져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자,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이 골룡포가 명나라의 황제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직접 입고 있었는데 이게 무덤에서 발굴되는 그런 유물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양쪽 어깨에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용 그림을 볼 수가 있으며 가슴에도 둥근 원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룡포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3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거. 근데 이 원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래 확대를 해봐도 발가락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은 그냥 명태조가 입은 그런 골룡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군주 목록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많은 군주가 이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 사파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 노란색의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1대 명태조라고 하는데요. 1368년에서 1398년에 재임한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사파가 주원장의 전물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파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주원장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물때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도 이제 가슴 쪽에 확대를 해보면 용의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도 보면 용의 발가락이 보이는데 여기도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익선관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익선관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작은 기 모양의 형태의 뿔같이 생긴 튀어나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복장을 보면 노란색 계열의 황제의 복장을 입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태조의 주원장의 젊었을 때 그림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발톱이 5개인 오조령은 황제의 발톱이고 발톱이 4개인 사조령은 황태자 및 제후를 상징한다. 조선 역시 왕은 오조령복을 사용했으며 왕세자는 사조령복을 왕세손은 3조령복을 입었으나 만렙에는 모두 오조령복으로 통일했다. 경복궁 근정진의 왕자의 천장에는 예외적으로 발톱이 7개인 7조령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톱이 5개인 오조령은 황제를 상징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에 이 주원장의 이 사파를 보았을 때도 여기 발톱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영월 발가락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한나라 고조 때는 제왕과 제1, 2왕자만이 5발가락 용을 쓸 수 있고 제3, 4왕자는 4발가락의 용을 쓰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후세에 와서 중국의 황제만이 5발가락의 용을 쓸 수 있고 한국의 왕은 4발가락의 용을, 일본의 왕은 3발가락의 용으로 규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통화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온순하게 지킨 것 같고 민화의 세계관에서는 5발가락의 용 그림이 자유롭게 나타난다. 용어의 모티브는 뱀을 닮은 탓으로 그 자세가 자유로워서 천변만화의 가지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나타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황제만 5개의 발가락용을 쓸 수 있었다. 이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곰보 형태의 주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이 사파를 보면은 황제를 상징하는 용의 발톱이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은 황제의 복장이 맞는데 앞전에 설명한 내용과 달리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개이면 제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황제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 곰보 얼굴의 주원장이 쓰고 있는 이 모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주원장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되겠는데요. 이 모자를 자세히 보시면 익성관하고 다른 형태의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익성관 모양의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고야말 조선과 명나라,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왕관 및 관무 중에서 청나라에게 남명이 멸망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의 경우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후에는 항용포를 입은 고종이 익성관을 계속 쓴 의진이나 사진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양장이나 군복과 함께 전통적인 관복으로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이왕이 간혹 익성관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본격적으로 익성관이 폐지된 것은 일본 제국 패망 이후 이황가가 신적 강화를 당하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다. 명나라 만력제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실로 짠 익성관이라고 합니다. 익성관은 보시면 이 기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뿔처럼 생긴 이런 2개의 튀어나온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2개의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주원장을 그려놓은 이 사파를 보면은
자, 여기에 상단에 이렇게 뿔처럼 태어나는 뿔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긴 형태의 이 모자는 이게 무슨 모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름도 있고 이렇게 살짝 접힌 이렇게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의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3제도회 예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중국의 명왕조 왕기가 그 아들 사와 함께 지은 유서로 현재 백과사전에 가까운 서적이다. 명만력 35년 1607년에 완성되었으며 만력 37년 1609년에 출판된 서적이고 108권으로 이루어진 서적이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재도회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현재 삼재도회를 보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황제가 사용하는 이 모자를 이렇게 여러 개 볼 수가 있으며 여기 보시면은 익성간 형태의 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 익성간 형태의 모자는 오사절상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절상근. 이 익성간이 이제 오사절상근이라는 거죠. 아래쪽은 피변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관문은 우리나라 황제께서 정묘제례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익성간은 항시 우리나라 황제께서 늘 쓰고 있는 모자가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옷이 보이는데 여기도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이 복장도 보시면 항상 용의 발가락이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이 복장은 현의라고 하는데요. 현의. 현자는 검을현이며 검은색 의복이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파가 그려진 거는 이렇게 흰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한자의 뜻을 파악해 보면 검은색 의복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의 검은색 의복이다. 그 삼재도에 또 보면은 많은 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의복에 대한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재래의식에 지낼 때 이제 입는 이런 복장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의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한자를 해독을 하면은 이제 이 복장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복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제 내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성분이 입는 옷도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간보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재래의식 때 입는 그런 간목이죠. 뭐 황제가 있거나 황제를 이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이제 쓰는 그런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모자의 형태를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자 두 개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모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자는 장건이라고 합니다. 장건. 이 모자 용도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냥 이제 장건이라고 하네요. 천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자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또 모자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요. 자, 이 모자가 또 어떤 모자면 이거는 결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건. 그러니까 결건. 이 모자도 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제대에 보면 이 모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전에 주원장 서파를 보면, 자, 이 모자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자, 이 모자가 이게 결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천으로 이루어진 모자입니다. 자, 이 모자는 익선관이 아니고, 천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뒤에 끈이 달려 있는데요. 이 끈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끈을 이제 잡아매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모자라고 합니다. 이 모자가 이제 결견이라는 모자인데요. 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제 잡아매는 그런 형태의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익선관이 제가 확인을 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결견이라는 이런 모자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황야의 일이라는 이렇게 한 블로그의 내용이 있는데요. 건의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뭐 무협 쓰다 보면 흔히 부딪히는 문제가 복식인데,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아마도 무협지 소설이나 이런 걸 이제 쓰시는 분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송나라 명나라 시대의 건은 오늘날 우리 안방의 사극에서도 쉽게 구경할 수 있다. 이 중 귀를 덮는 건을 책이라 특화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현재 보시면 이 부분이 결건이라는 모자가 되겠는데요. 자, 모자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건. 자, 한번 설명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기 아래쪽에를 보시면 결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결견과 내견은 무인들이 많이 사용했다. 잘된 만화 삼국지를 보면 장비나 간우가 투구 붙었을 때 결건이나 내건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장비나 간우가 이제 많이 쓴 모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현재 이래 보시면 삼국지에 한 서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인터넷 삼국지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간우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간우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모자 이제 보이시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익사관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러나 이게 끈으로 이렇게 돼 있으며 이렇게 간우나 장비, 그 무인들이 사용한 모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자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이 홍무제의 이제 모자를 보시면 같은 형태의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모자는 황계라고 이렇게 복장을 입고 있지만 익성관이 아닌 이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이분은 이런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황제면 익성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익선관을 사용하거나 익선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결건이라는 이런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홍건적의 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은 원말기에 한산동을 수장으로 뭉친 백령교도가 중심이 돼요. 여기 보면은 백령교도는 도교와 불교에서 기원한 중국 민간 종교이다. 특히 여성과 가난한 이들에게 크게 유행했는데 그 교리는 한 여인이 있어 그저의 자식을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하나의 가족으로 모은다는 것으로 불교의 미륵사상과 민간신앙이 혼합된 사상이다.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비밀 결사 형태로 존재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은 원말기 한산동의 수장으로 뭉친 백령교도가 중심이 되어 봉기한 한족의 농민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수건을 돌렸기 때문에 홍건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홍건적은 홍적, 홍두적 등으로 불렸다. 1348년 원나라에서 절강의 방국진이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차례로 반란이 일어난다. 1351년에 관호에 의해 황하의 개수공사를 시키던 백령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다. 그때 한산동은 미륵불이라 자칭하며 민심을 선동하였는데 그 뒤에 한산동은 강군에게 붙잡혔으나 그의 부하 유복통은 각기를 노략질하였는데 그 군대는 10만에 달하였다. 그리고 한산동의 아들 한이마를 맞이하여 황제로 삼고 국호를 송이라고 하였다. 1354년 대규모 토벌군을 이끈 도쿠다가 그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 데무르에게 경질되어 살해당하자 이것은 칸의 권력 회복과 맞받고 군벌에게 의지하던 원나라의 군사력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었다. 1357년 홍건적의 유복통의 인술 아래 세계군으로 나누어 대북벌을 개시하여 초반에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원나라의 반격과 내부 갈등으로 북벌이 좌절되면서 홍건적 일부 세력들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관생과 파두반의 홍건적이 원나라 여름 도읍지 별채 수도와 마찬가지였던 상도와 주변 지역을 함락시키기도 했으나 1359년 주력 부대가 주둔하던 별량을 다시 원나라에 뺏기면서 요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급기야 원군에게 쫓겨 고로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다. 주원장이 절강의 10만3의 재력의 도움을 받아 서수휘, 진우량, 장사성 등의 세력을 격파했다. 주원장은 남경을 근거로 하여 기타 반란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장강유액의 화남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여 1368년 난징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하고 연호를 홍무라 정하니 홍무제이다. 홍무제는 건국하자마자 북벌을 개시하여 원순제, 토건 티무르는 대도 북경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쳐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은 명나라로 통일되었다. 결국 중원을 점령하고 있던 원은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여 한족 왕조를 복원시켰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순제, 토건, 티무르는 대도 북경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쳐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은 명나라를 통일했다. 자, 결국 중원을 점령하고 있던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여 한족 왕조로 복원시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이라는 집단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말에 타고 이 사내처럼 이렇게 머리에 둥근 두건을 쓰고 있는 이런
집단을 이제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붉은 두건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또 여기 홍건적의 난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난. 자, 여러분도 난이라는 말 잘 아시죠?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 하고, 이 난이라는 것은 내부의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란, 이런 것을 난이라고 하죠. 홍건적에는 또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이 난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건적이 이제 어디서 이제 발생을 했냐면은, 이렇게 구글 어스로 이렇게 중국 대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 이쯤 여기인가,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난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때 원나라의 수도가 이 북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북경을 이제, 붉은 무리의 집단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원장의 사파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얼굴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맹태조 화성이라는 그런 사파도 보이고, 주원장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자, 이런 형태의 모자가 결건이라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복장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용의 이제 형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뿔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눈이 있고. 자, 이 그림은 이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주원장 얼굴하고 뭐 기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앞전에 본 거는 이제 컬러로 이제 채색을 이제 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그림이 이제 원본 그림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원장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같은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견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가슴에 용의 형상이 있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용의 발톱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 그림이 보관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의 블로그 내용에 보면은 명나라 태조 조원장과 황후 마시릉, 안경, 명효릉 설명을 해주고 난징, 민샤오닝에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명태조 조원장이 명효릉은 난징의 민샤오링에 있다. 남경 명효릉은 명나라를 개국한 명태조 홍무제 조원장과 황후 마시릉이 있다. 남경 종산 동룡부에 소재하며 효릉이라는 칭호는 마황후의 시원인 효자에서 취해온 것이다. 명효릉은 명청시대에 조성된 황릉으로 1382년에 착공하였고 1382년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건설 중인 왕릉에 먼저 매장하였다. 1398년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 병사하여 황릉에 매장하였으며 32년 공사 기간을 거쳐 1413년에 완공되었다. 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명효릉이라고 하네요. 자,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명토조 지원장에 이제 효령이라고 이제 B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잘 안 보이는데 또 다른 그림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사파를 볼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본 그 지원장의 사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 이제 내용을 그 확인을 해보면, 이 모자는 익선관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라는 분이 이런 익선관도 아닌, 이런 결견이라는 이 천으로 된 모자를, 이런 복장을 입고, 황제의 복장을 입고,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익선관을 이제 살펴보면은, 맥날의 만력제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실로자는 익선관, 이런 익선관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제도에 나오는 익선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백만력의 오사 익선관이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제도에는 오사 절상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익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익선관을 이제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보면 베트남 웅후엔 왕조의 구령 통청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가 사용했는 그런 익선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홍무제 이제 주관장이 나오죠. 홍무제의 신남 노황왕 주담무담에서 출제된 오사절상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절상건, 삼조도에 나오는 그 오사절상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정이 나왔다네요. 자, 우리나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의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익선관의 높이가 좀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익선관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황제는 이런 익선관을 써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선 세조 의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도 익선관을 쓰고 있죠. 자, 다 익선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익선관을 분석을 해보면, 자, 이분은 황제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 앉아있는 이 의자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의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의자가 보이는데, 자, 이런 의자의 형태는, 이거는 황제가 앉는 의자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 뭐 그림 그리는 데나, 요새로 말하면 사진관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 데 가면은, 앉는 의자, 평범한 보통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황제를 그린 그런 사파도 아니며 이분은 황제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홍건적의 한 우두머리에 이제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황제로 이제 둔갑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파가 어떻게 해서 가짜인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중공의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다 보면은 이제 홍무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년의 홍무제고, 이분은 젊었을 때의 홍무제라고 합니다. 태조 고황제가 되겠죠. 자, 여기는 보면 또 다른 또 홍무제의 이제 사파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보면은 결견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결견인데요. 이게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장수들이 쓰는 모자라고 하죠. 자, 여기다 보면은 다 결견이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은 결견을 쓰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물음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이트도 이 홍무지 얼굴과, 오른편에 이 홍무지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 이게 왜 이런가,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사람의 얼굴하고, 이제 옛날 홍무지의 이제 얼굴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제 왜 이제 홍무제가 이제 주걱턱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가, 이제 그거 설명을 하는데요. 예, 삼제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걱턱 형태의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있다. 그리고 황제를 그리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그렸기 때문에 주걱턱을 그렸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래 이분이 이제 주원장 홍무제라는 이 사람이 원래 주걱턱으로 이제 생겼고, 현재 보이는 이분도 원래 주걱턱처럼 생겼기 때문에 주걱턱으로 그려놨겠죠. 자기들이 이제 중앙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제 삼제도에도 이런 얼굴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놨다가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황제를 이제 그려놨는데, 이제 비교 설명을 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하면은, 주원장의 외모에서 가장 이성적인 것은 역사 교과서에 볼 수 있는 턱이 이제 튀어나온 형태의 얼굴 형상을 볼 수가 있다. 현재 교과서가 사파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버전은 옛날 얼굴 형태이다. 사실 원본 교과에서는 주원장은 주걱턱 형상의 얼굴을 초상화를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12년 순원이 중华民国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와 다른 사람들은 명효령에서 황제인 주원장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이제 사용됐다. 명나라 소령에서 발견된 주원장의 초상화도 버전이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이게 원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홍무제 이제 사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파가 아마도 이런 종류의 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결견을 쓰고 있는, 자, 이 사파 형상인데요. 이제 순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앞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황제인 주원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원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순원이 보이는데,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인물이 이제 순원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이분. 자, 이분이 순원이 되겠습니다. 자, 순원을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양반이 순원이 되겠는데, 자, 이게 현재 위키백과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좀 바뀐 것 같네요. 예전에는 여기는 손일선이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는 순원이라고 바뀌어 있네요. 자, 순원, 1866년에 11월 12일에서 1925년 3월 12일생이다. 중국의 외과 의사이자 정치가이며 신의 혁명을 이끈 혁명가이다. 중국 국민당의 창립자이다. 호는 이센, 본자는 더비, 별명은 중산,
또는 나카야마이다. 자, 여기 보시면 나카야마라는 일본 또 이름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자는 서양 팔리에 연합에 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국민당을 창립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당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중상, 쓰니셴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청나라 관동성 쌍산 출신으로 홍콩에서 의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에 혁명을 뜻을 품고 1894년 미국 하와이에서 흥중회를 조직하여 이듬해 강저우에서 최초로 거행했으나 실패했다. 그 후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망명하면서 한민주주의 척상일을 제창했다. 1905년도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화교들을 중심으로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 반성,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여기 보시면 제1차 중국 합작을 실현시켰으며 북상선언을 발표하고 국민혁명을 제창, 국민회의를 주장했으나 이듬해 베이징에서 병사했다. 순원의 묘는 난징에 있으며 오늘날 중화인민국에서 국부로 추앙받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마오쩌둥 다음가는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순원은 한국의 독립운동 지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에 커다란 일조를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공로로 인정받아 196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다네요. 국부랍니다, 이게. 나라를 만든 사람이겠죠, 국부는. 네, 그래, 이 주원장에 현재 뒤에 걸어놓은 서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명효룡에 여기에 안착되어 있는 그 사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파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효룡 앞에서 결의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앞전에 제가 결견이라는 이 황제의 복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이분은 황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원이 여기서 결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홍무제 의전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홍무제 사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무제는 아주 못생긴 사람이고 얼굴에 곰보점도 있으면서 아주 천민으로 보이죠. 그냥 보기에도. 자, 이 당시에 신해혁명, 중국 대륙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손일산이라는 사람은 홍무제의 사당에서 이게 황제를 해가지고 여기서 결의식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것처럼 천민도 뭉쳐가지고 단합을 하고 결의를 다지면 너희들도 이 홍무제처럼 홍건적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천민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의식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라 가지고 여기에 결의식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선동질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 이 작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홍건적의 홍무제처럼 그런 똑같은 일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결의의식을 지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 이 사진을 보면은 입고 있는 복장이 아주 세련됐죠. 이 복장을 보면은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의의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 이 양복 차림에
군인 복장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복장을 붙이는데 이 복장 전체를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 이런 사람이 결의 의식을 하는데 이 뒤쪽에 보면은 홍건적을 안에 일으키는 홍무제 이런 조잡한 이 사파를 이렇게 붙여놓고 결의 의식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 현재 이 시대에는 지금 청나라 시대 아닙니까? 그럼 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중국의 조상이었고 자기네 황제였다 그러면 명나라의 홍무제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 결의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황제의 그런 사파를 붙여놓고 결의의식을 해야 말이 되겠죠. 이 이제 사진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청나라는 자기들의 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렇다고 여기 뒤에 붙여놓은 이 주원장이 진짜 이거 황제 사파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이 홍무제는 황제도 아니며 홍건적을 나는 이렇게 그런 인물을 이제 선택함으로써 계리의식을 단행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건적을 나는 일으킨 이 홍무제 주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아마도 난이 진압되면서 아마 죽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냐면은 조선의 태조를 검색해 보면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면은 원나라와 홍건적 격퇴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고려 광민왕 5년 1356년 위인후가 이끄는 고려군이 원의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광민왕은 원나라에 부역하던 조씨와 이씨에게 조상의 제의를 쓰을 기회를 준다고 하여 광민왕에 투항하였고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공을 세웠고 5년 뒤에 이자춘이 죽자 아버지의 배설을 이어받아 금호 위상장군 동북 면상만호가 되었다. 1361년 공민왕 10년에 음력 10월에 동로 강만호 박의의 반란을 평정하며 같은 달에 다시 압록강의 결병을 이용하여 홍건적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의 영역에 침입하여 삽시간의 수도가 함락되자 이성계는 휘하의 고래인 및 여진족으로 구성된 강력한 친병 조직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 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기병이었고 개인 병력으로만 수많은 전장에서 단련된 수천의 기병을 거느린 이성계의 군사력은 위협적이었다. 이성계는 팔준이라 불리던 8마리 MR을 타고 다녔다고 한다. 1362년 공민왕 11년 심양, 행성, 승상을 자처한 원장수 나하추가 2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함경도 홍원지방으로 쳐들어와 기세를 올리자 고려에서 이성계를 동비명 백마사로 삼아 적을 맞게 하였다. 여러 차례의 격전 끝에 마침내 함흥 평야에서 원군대를 격퇴시켜 명성을 크게 떨쳤다. 적장이 나하추마저 이성계의 뛰어난 용맹과 탁월한 군사적 재능에 감탄해 깊이 존경할 정도였다. 1364년 공민왕 13년에 원나라의 기왕후가 체유를 시켜 원의 군사를 이끌고 공민왕을 몰아내고 덕흥군을 세우려고 압록강을 넘어 진입하자 최영등과 함께 이를 막았고 이 직후 함조를 침공한 여진족 김삼천, 김삼계 행계를 격퇴하여 밀집부사에 임명하게 되었으며 1370년 공민왕 19년에 원의 동영부를 원정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사흘에 걸쳐 도강한 후 진군하여 요동성을 점령하였다. 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여기 보면은 홍건적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영역에 진입하여 삽시간의 수도가 함락되자 이성계는 휘하의 고래임이 여진족으로 구성된 강력한 친병 조직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 작전에 참가했다. 이 병력들은 대부분 기병이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성계의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과 사활에 걸쳐 도강 후 진군하여 요동성을 점령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동성이라고 나오죠. 자, 이 요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재 요동이 아니고 대륙, 중국, 그 북경의 요동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심양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 태조 고황제께서 중원 대륙과 이를 이제 통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키백과 내용이 와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한자로 됐으니까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하면 고대 중국 인물이라고 되어 있고, 명나라 공식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상하라고 하니까 명나라에 조상화가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네요. 아래쪽에 보면은 조상화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복식을 보니까 명나라의 복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성을 보시면 지금 이게 한문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루시 하고 레시, 리시, 이시 나오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왕시 나오고, 자, 이게 다 조선성이라는 거죠. 아래쪽부터 내려가 보면은 이제 전체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클릭해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거 확대해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용의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관료도 이 네 개를 사용하고 있네요. 용의 발가락이 네 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분도 보시면은 갈려입니다. 자, 이분도 용의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죠. 자, 앞전에 있는 골룡포를 입은 주원장이 한번 사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아주 조잡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선을 이렇게 보면은 선이 아주 이렇게 조잡스럽죠. 그림을 그리는 전문가가 그린 것 같지 않고 동네에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린다는 사람 데려와가 그린 듯한 그런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은 왕실에서 전문적인 궁실 화가가 그린 것 같지는 않고 삼류 화가를 이제 데려와가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런 그림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확실히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분도 한번 볼까요? 자, 이분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보시면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도 용의 발가락을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겠네요.
자, 이분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분도 한번 또 볼까요? 네, 이분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선이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아주 열하면서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윤곽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려복도 보면은 이 윤곽선이 아주 부드럽게 형성되어 있죠. 뒤에 배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윤곽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명나라 시대 때 관료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보면은 아주 색이 이제 오래됐고 이제 바랬는 티가 나죠. 색이 이제 변색이 됐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래 보시면은 용의 발가락이 보이는데 여기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용의 발가락이 4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관료의 복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도 한번 확대해 보죠. 자, 이분도 보면은 아주 선이 이렇게 외곽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모도 보시면은 이렇게 외곽선이 부드럽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배경 이미지와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앞전에 이 주원장 이 사진을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 배경, 이 옷깃의 윤곽선을 보면은 아주 조잡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이 옷깃에 보이는 이런 선 같은 게 아주 조잡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티가 나고. 황제를 그린 그림이라면 전문 궁중화가가 그렸을 법도 한데 이렇게 조잡하게 그릴 리가 없겠죠. 자, 이거는 후대에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을 이제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가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또 다른 그림인데, 자, 이 그림 또 보시면은 미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솜씨를 가진 사람이 그렸다 보기에는 좀 무리인 그런 솜씨가 되겠습니다. 자, 윤곽선도 보면은 아주 허접하게 그려져 있죠. 앞전에 관료들은 궁중화가가 그랬다가 보면 이거는 일반 이제 화가들이 이제 견습생 정도가 그랬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림을 예전에 상당히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잡한 그림은 황실에서 황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보시면 아주 그림이 아주 조잡하죠. 자, 이 그림 또 보면은 이 그림도 보시면 아주 선이 이렇게 이제 또렷이 나와 있고 전체의 배경과 잘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보면 이 수음이 좀 작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음이 이렇게 좀 작은데 이건 젊을 때 조상화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익선관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는 게 명나라의 황제들은 익선관이 이렇게
과모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다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왕을 조성하를 직접 보고 그린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왕의 조성하를 직접 보고 그렸다면 당연히 이 기처럼 생긴 익선간의 이 뿔 형태가 이렇게 붙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요새 이제 말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요즘으로 이래 생각해 보면은 사진관에 가가지고 캐릭터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 이 옛날이니까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이제 그림을 이제 찍었는데, 황제의 복장과 같은 그런 복장이 이제 사진관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입고 이제 누군가가 아마추어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린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그림이 조잡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확대해보고, 그림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그림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와, 이 정도 그림은 진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도 보면은 또, 이 뿔처럼 생긴 익성간의 이 뿔처럼 생긴 이 형체가 여기도 또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염이 이제 상당히 긴 거 보니까, 노년에 주원장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네요. 자, 이 그림 하나로 봤을 때는, 뭐 그림도 좀 바래고, 때도 좀 묻어 있고, 옷 입었는 것도 보면, 요 그림도, 좀 복잡하게 보이네. 이거 진짜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 명나라의 관로의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전혀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자, 두 그림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놓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자, 그림의 수준 정도가 이제 느껴지시죠? 자, 공중이나 일반 전문적인 화가가 그랬다면 그림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조잡합니까? 이 보세요. 가짜 그림.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그림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분들은 우리 조선의 대명원 교선의 관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그렇고. 현재 한 경매 사이트에 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명나라의 관료로 보이는 그런 복장을 한 분의 조성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면서 최양dom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 도둑질해 갔는데, 현재 그 후손들이 우리 조선의 문화와 그 문화재를 현재 이런 경매 사이트에 내놓고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도둑질 했는 놈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유물을 이제 밖으로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인터넷의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유물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경매 사이트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 경매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은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의 후손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금전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 물건들을 유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것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등급 공신이라고 되어 있고 명나라에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 가격이 8,000에서 12,000으로 되어 있네요. 8,000에서 12,000원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12,000 달러니까
검색해보면 현재 우리 돈으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300만원에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분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정말 진품이라는 거죠. 자, 앞전에 주원장 그 초상화를 받을 때는 아주 형편이 없죠. 자, 보면은 자, 이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저잡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또한 마찬가지죠. 아주 저잡하지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래도 좀 잘 그린 편으로 들어가네요. 후대에 그렸는지 아니면 원래 명나라의 그림인지 알 수 없으나 앞전의 그림보다는 확실히 잘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그림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조잡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아주 많이 조잡하죠? 자, 이분은 가슴에 새가 그려져 있네요. 네, 이 그림은 이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동학생인가요? 하여튼간 이 문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위키백과와 같은 이런 내용 말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실록의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까요? 조선 왕족의 기록으로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주원장 홍모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실록 1권 총소 37번째 기사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이 내용에 보니까 태조가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켰다고 나오네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용이 그리 길지는 않으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부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마저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압록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홍건적이라는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의 무리가 이제 압록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 압록강을 건널 때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이라는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의 이름이 보이는데 여기에 주원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주원수. 예, 이 사람이 지금 홍건적의 우두머리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주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사 110만 명을 거니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마저 항복하라. 자, 이런
서신을 적어가지고 태조 이성계한테 이제 보냈다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조가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왕에게 바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왕원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왕원수. 원문에도 보면은 왕원수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요. 이거 읽어보면 태조는 적의 왕원수 이하 100여 명을 목을 베었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왕원수. 그리고 여기 왕원수라 적혀있는데 왜 이렇게 왕원수라고 적어놨을까요? 왕원수라고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게 왕씨고 이름이 원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조선 왕조를 보는 일반인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이게 바로 또 번역 조작이라는 거죠. 실제 이 문장은 왕원수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어 한 명을 사로잡았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원수라고 읽는 게 아니고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벤다.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이게 왕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원수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실제 이름이 이게 원수인데, 자, 이게 누구냐 하면은, 자, 위쪽에 그려보시면, 주원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홍무제가 되겠죠. 자, 그럼 앞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 즉 주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태조실록 1권 총서 37번째 기사.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태조 이성계 황제에게 목이 베어 현재 참수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럼 명나라가 그러면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명나라가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주원장의 나라였을까요? 자, 아니면은 태조, 우리의 태조 이성계의 나라였을까요? 네, 여기 이 문장에서 이제 다 들통이 났죠.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을 목을 베었다. 그리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왕은 또 누굴까요? 자, 원나라와 황건전의 격퇴라고 앞전에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고려 공민왕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선왕조실록에 그 왕은 공민왕이 되겠죠. 자, 이분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1330년에서 1374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재위기간이 1351년에서 1374년까지라네요. 고려의 제31대 국왕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의 기록에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공민왕에게 이제 한 명을 사로잡아 바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원수, 주원수, 즉 주원장의 목을 베고 이하 100여 명의 목을 같이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 왕에게 바쳤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내용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원문을 천천히 한번 다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주원수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원수라고 한자를 볼 수가 있고, 이 이름이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주원장. 자, 그리고 이쪽에 압록강이 보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압록강.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을 뱉다고 이야기하니까 자, 태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백자가 나오고, 그리고 한문의 원문을 한번 다음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뜻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인데, 자, 이걸 확인해 보면은 태조, 참적, 왕원, 수, 이하, 배겨, 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조가 적의 왕, 원수, 이하, 배겨 명의 목을 베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한자로 벨 참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다 참, 끊어지다 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이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 목숨을 뺏어 가는 거기 때문에 칼로 베다라는 의미로 벨 참이 되겠죠. 자, 원문을 보면은 자, 벨 참자가 여기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벨 참, 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실록 1권 총서 37번째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 무리를 격퇴시켰다. 홍건적의 무리를 일으킨 주원장은 이때 죽은 목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우리 태조 이성계의 황제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조선왕조 기록 태조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10년 명영락 8년의 기록을 보면
평양국 조대림 등을 북경에 보내어 명나라의 북벌 성국을 진화하다. 자, 인호양의 원나라 운조가 끝난 뒤로 사회가 모두 의지로워졌다. 자, 하늘이 우리 태조 고황제를 명하여 중화와 이적을 통일하게 하였으니 넓은 하늘 아래 온 천하가 신첩이 아닌 것이 없다. 자, 이 내용으로 태조 고황제는 우리의 황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명나라라고 나오는데, 이 명나라는 우리 태조 고황제 이성계께서 세운 나라이며 홍건정의 난을 일으킨 주원장은 이 당시에 이성계한테 목에 베어 참수됐다고 태조실록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제도회 영만력 35년 1607년에 완성되었는 이 삼제도회의 이 지도를 보면은 산해경 지존도라고 하는데, 이 지도에 대명국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만드신 나라이며, 이 한반도는 고려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반도는 고려가 되겠고, 이 대명국이 조선이 되겠습니다. 대명국이 조선이 되겠습니다. 바로 대륙 조선이 태조 총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종합을 해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문이 나는 작자가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주원장을 허구의 가상의 황제로 둔갑을 시켜 놓은 것이며, 가짜로 의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조상인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 사학계는 더는 역사 왜곡을 해서는 안된다. 태조실록의 총서의 내용으로 대명국이 조선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학계는 대륙조선이 있다 없다 더 이상 논쟁 및 반박은 할 수 없으며 대륙조선 증명의 종지부를 찍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내외에 잘못 알려진 정보를 외교정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즉각 교육에 반영 후 올바른 교육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대륙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가려내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본토 영토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한다는 내용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